한여름의 무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8월 어느 날, 친구들과 나는 오래전부터 계획해오던 여름휴가를 떠나게 되었다. 목적지는 산 깊숙이 위치한 작은 마을 소록리. 인터넷에서 우연히 발견한 이곳은 사람의 발길이 드문 묘한 매력을 풍기고 있었고, 우리는 그 미스터리함에 홀려 별다른 정보도 없이 여행을 결심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마을 자체가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느낌이었다. 아주 오래된 듯한 목조 가옥들, 군데군데 잔뜩 자란 잡초들, 그리고 거리에는 사람의 흔적조차 없었다. 하지만 이국적인 풍경에 우리는 오히려 호기심이 생겼고 그곳을 천천히 둘러보기로 했다. 그런데 마을을 거닐다가 우연히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다. 구부정한 허리에 하얀 수염을 기른 노인은 우리를 보고 잠깐 멈칫하더니 조용히 다가와 물었다. 젊은이들 어디서 왔소? 이야기를 주고받던 중 그 노인은 우리에게 이 마을에 관한 기묘한 전설을 하나 들려주었다. 그 전설에 따르면 이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어떤 그림자가 살고 있었고, 그 그림자는 한번 눈에 띄기 시작하면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저주를 가져다 준다고 했다. 이야기를 들으면 어쩐지 으스스한 느낌이 들었지만 우리는 단순히 낡은 마을에 흔히 있을 법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며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날 밤 우리는 마을의 유일한 여관에서 묵게 되었다. 낡은 나무로 지어진 여관은 소박했지만 매력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방에 들어가자 피곤함에 금세 잠이 들었다. 하지만 한밤중 묘한 느낌에 눈을 떴다. 무거운 공기와 함께 방 안에 누군가 있는 것 같은 부자연스러운 기운이 감돌았다. 눈을 가늘게 뜨고 주위를 살펴보니 창문 너머로 사람의 형체와 닮은 검은 그림자가 서 있었다.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감에 사로잡혀 소리를 지르지도 못하고 그저 침대 속으로 몸을 더 깊숙이 숨겼다. 아침이 되어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털어놓았지만 아무도 내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단지 무서운 꿈을 꾸었으리라고 생각하며 가벼이 웃어 넘길 뿐이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도 몇 번이고 같은 그림자가 나타났고 나 외에 다른 친구들도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점차 마을에서의 체류가 길어질수록 우리 모두는 조금씩 변해갔다. 잠에서 깨어나는 게 점점 더 피곤해졌고 한낮에도 그림자가 움직이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마을 사람들 또한 친절했지만 어디 한 구석에 날 수 없는 기이함이 서려있는 듯했다. 며칠 후 우리는 도저히 이곳에 더 머물 수 없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서둘러 마을을 떠나기로 했다. 하지만 차에 올라타기 직전 그 노인이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났다. 그의 눈빛은 처음 만났을 때와는 사뭇 달라져 있었다. 그림자는 영혼을 탐한다고 했지 않았소. 이미 선택된 자는 벗어날 수 없단 말이오. 젊은이들, 당신들은 여길 떠날 수 없을 것이오.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돌아서는 노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 공포를 느꼈고 곧장 자동차에 올라 달리기 시작했다. 길은 포장도 되지 않고 울퉁불퉁하였지만 어떻게든 이끌리듯 차를 몰았고 결국 어찌어찌 큰 도로에 도착할 수 있었다. 서울로 돌아온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 중 한 명이 실종되었다. 그리고 이상한 꿈은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다. 그날 밤 마을에서 보았던 검은 그림자는 지금도 가끔 내 눈앞에 스쳐 지나갔다. 그 노인이 말 안 벗어날 수 없다 는 말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었다. 결국 그 마을에 대한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 다시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토록 현실감 있게 스쳐간 마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지도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서도 아무런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마치 그 마을 자체가 내 기억 속에서만 존재했던 것처럼 말이다. 지금도 나는 이 흐릿한 경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같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눈을 돌려 그림자가 혹시라도 보이지 않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당신께도 그림자가 따라붙을지도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기존의 번잡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조용히 지내고 싶었던 나는 아파트 주변의 한적한 분위기에 매료되었고 곧 계약을 맺고 이사를 하게 되었다. 내 집은 15층에 위치해 있었고 아파트는 비교적 새 건물로 보였다. 이사 당일 나는 커다란 짐을 나르며 이웃들과 간단히 인사를 나누었다. 그들은 모두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나는 새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며칠 후 나는 동네를 산책하다가 근처 작은 카페에서 일하는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수진이었고 나와 동갑이어서 금세 친해졌다. 수진은 나에게 우리 아파트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여기 아파트 정말 좋아 보이죠? 그런데 이 건물에는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어요. 수진은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그녀는 나에게 아파트에서 예전에 일어났던 사고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어린 소녀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실종되었다고 한다. 몇 주가 지나도록 소녀의 행방을 찾지 못하던 중 관리인이 옥상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그곳에서 소녀의 신발이 발견되었고 그 소녀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 사건이 있은 후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수군거렸다. 특히 소녀의 집이었던 14층과 15층에서는 밤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있었다. 나는 처음에 그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내심 무서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며칠 후 나는 잠을 자던 중 이상한 소리에 잠을 깼다. 벽 너머로부터 들리는 희미한 웃음소리였다. 나는 그 소리가 옆집 TV 소리일 거라고 생각하며
다시 잠들려고 노력했으나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듯했다. 결국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소리는 나의 방 화장실에서 나고 있었다. 나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화장실 문을 열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들은 점점 더 빈번하게 발생했다. 가끔은 복도를 거닐다가 시선 끝에 하얀 드레스를 입은 소녀의 실루엣을 본 듯한 기분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이러한 일들이 내 착각이라고 믿으려 했지만 아파트의 기운은 점점 더 이상해졌다. 한밤중에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대기하던 중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 속에는 아이의 목소리가 실려 있었다. 같이 놀자. 나는 깜짝 놀라 엘리베이터에서 물러섰고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은 천천히 닫혔다. 그 일이 있은 후 나는 이웃들에게 이야기를 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이웃들은 모두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할 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수진을 만나 조언을 구했다. 수진은 내 이야기를 듣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지만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아마 그 아이는 아직 이 세상에 머물고 싶어 하는 것 같네요. 그날 밤 나는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옥상으로 향했다. 옥상은 으스스한 분위기가 가득했지만 나는 아이의 신발이 발견되었다는 곳에 다가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작고 오래된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 속의 소녀는 해맑게 웃고 있었고 그 사진의 뒷면에는 잊지 말아주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그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소리나 환영에 시달리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씩 나는 그 사진을 꺼내보며 내가 그곳에서 느꼈던 오싹한 기운을 떠올리곤 한다. 아마 소녀는 이제 편히 쉬고 있을 것이라 믿으며 나는 그 아파트에서의 생활을 조용히 이어갔다. 내가 그 아파트를 떠난 이후로도 가끔씩 수진에게서 소식을 듣곤 하는데 여전히 그곳에서는 가끔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 소리가 그다지 무섭게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소녀가 혼자 남지 않고 누군가와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이야기. 저는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던 학생이었습니다. 대학생들에게 시험 기간은 늘 지옥 같았지만 그때는 특히 더 힘들었습니다. 기말고사가 다가오면서 친구들과 저는 거의 매일 밤을 새우다시피 했습니다. 기숙사 방에서 벗어나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친구들과 함께 도서관으로 향하곤 했습니다. 우리 학교 도서관은 꽤 오래된 건물로 고풍스럽고 분위기 있는 내부를 자랑했습니다. 물론 대낮에 보면요, 밤이 되면 그 고풍스러움이 으스스한 느낌으로 변하곤 했습니다. 친구들과 저는 이런 기이한 분위기를 무릅쓰고 도서관에 늦게까지 남아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날도 밤 11시가 넘어서까지 도서관에 남아 있었습니다. 커다란 창문 옆에 있는 자리에 앉아 있었던 저는 어느 순간 창문 밖으로 무언가 스쳤다는 느낌에 눈길을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그림자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뭇가지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도서관 벽을 두드리는 소리나 발자국 소리 같은 게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저 시험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벽 2시를 넘어서자 친구들은 하나둘씩 지쳐서 돌아가고 마침내 저만 남게 되었습니다. 곧 문을 닫는다는 안내방송이 나왔지만 저는 좀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조금만 더 있다 나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도서관을 지키는 경비 아저씨에게 조심히 나가겠다고 하고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서관 안에는 이제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방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작은 기침소리나 의자가 삐걱대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까부터 이상하게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마음에 주변을 둘러봤지만 물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집중하려 애썼지만 자꾸만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이상한 냄새가 은근히 코를 찔렀습니다. 시큼하면서도 바람에 휩쓸려 들어오는 듯한 냄새였습니다. 곧이어 탁 하고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책상을 순찰하며 걸어다니다가 발에 걸린 것처럼 여겨진 그 소리 때문에 저는 순간적으로 펜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가운데 두려움을 애써 달래며 바닥에 떨어진 펜을 주우려 몸을 낮췄습니다. 그 순간 아주 가늘고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더 이상 공부해. 그 목소리는 분명히 제 바로 옆에서 들렸습니다. 놀란 마음에 얼굴을 들이돌렸지만 역시나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대로 있다가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예감에 황급히 책을 챙겨 도서관을 빠져나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시원한 밤 공기가 저를 반겨주었지만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뛰다시피 하여 기숙사로 돌아갔고 다행히 방에 도착하니 간신히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절대 도서관에 혼자 남아 있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몇 주 뒤 비슷한 경험을 한 친구들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도서관에 남아 있다가 이상한 목소리를 들었다거나 벽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오래전 그 도서관에서 한 학생이 시험 스트레스로 인해 불행한 일을 겪었다는 소문이 있다는 것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국 의문이 남긴 했지만 과거
그 학생의 아픔이 지금까지 남아 도서관을 떠돌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진실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그 경험 이후로 제법 오랫동안 늦은 시간까지 혼자 도서관에 남아있지 않는 것이 저에게는 하나의 불문율이 되었습니다.